경기도 외곽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자리한 단층 주택 하나. 담장 따라 봉선화가 빼곡히 피어 있고 대문 옆에는 손수 만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집 앞 골목은 언제나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부르면 어김없이 대문이 열리며 쪼글쪼글한 손이 사탕 봉지를 내밀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주민들은 그 집 주인을 봉선화 할머니라 불렀다. 본명은 강정순, 올해 73. 슬아의 자식은 없었고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이런저런 일을 하다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린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몸이 유난히 꼿꼿하고 눈빛이 여느 노인네와 달리 어딘지 서늘한 구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혼자 척척 들고 다닌다는 것 정도가 동네 사람들이 아는 전부였다. 반상회 때면 가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장 현명한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 경로당에서는 화투판을 뒤집어 엎는 대신 옆에서 조용히 차를 끓여 나눠주는 사람. 명절이면 혼자 사는 이웃들 문 앞에 조용히 반찬을 놓아두고 사라지는 사람. 동네에서 봉선화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집 지하실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골목 어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영자는 봉선화 할머니의 가장 오랜 이웃이었다. 환갑을 넘긴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골목 끝 봉선화 집 쪽으로 눈길을 주는 습관이 생겼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빗자루로 골목을 쓸거나 아니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놓였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 역시 건강하셔.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셔터를 올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봉선화 할머니는 새벽 6시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늘색면 조끼에 검정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쪄올린 모습,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의 인상이었다. 영자가 손을 흔들자 할머니도 빗자루를 멈추고 살며시 손을 들어 보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 빗자루질을 멈추기 불과 30분 전까지 할머니가 지하실 계단을 오르며 손에 묻은 것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냈다는 사실을. 봉선화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해 보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여 혼자 밥을 먹고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거나 경로당에 잠깐 들렀다 왔다. 오후에는 골목 어귀에 접이식 의자를 내놓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저녁은 일찍 먹고 밤 9시면 불이 꺼졌다. 그런데 이웃 몇몇이 눈치챈 게 하나 있었다. 가끔 밤 12시가 넘어서도 집안에 희미한 불빛이 새나올 때가 있었다. 그것도 위쪽 창문이 아니라 지면에 바짝 붙어 있는 환기창 쪽에서. 지하실이 있었어? 이 동네 단층 집에? 그렇게 물었다가 다들 그냥 잊어버렸다. 할머니 집에 지하실이 있든 없든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겠냐 싶었다. 사건이 처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 최 사장이 실종되면서부터였다. 최 사장은 3년 전 이 골목 입구에 부동산 간판을 걸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꽤 싹싹하고 말솜씨가 좋아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경로당 어르신들 몇 명이 최 사장 말에 혹해 이상한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것이었다. 피해 금액은 작게는 500만 원, 크게는 3천만 원. 평생 모은 노인들의 돈이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
그런데 최 사장은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놓아 투자 손실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문제라는 말만 들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판이었다. 그렇게 해서 최 사장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러던 최 사장이 어느 날부터 부동산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잠적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나쁜 놈이 제 발로 떠난 거 아니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성인 실종이라 강제로 찾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 묘한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 사장에게 사기를 당한 김봉남 할머니가 경로당 화투판에서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 했다는 것이다. 내가 눈물로 살았겠냐. 하늘이 무심하지 않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이상한 것은 김봉남 할머니가 최근 봉선아 할머니 댁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이었다. 봉선아 할머니 강정순의 실제 이력을 아는 사람은 이 나라에 3명뿐이었다. 한 명은 그녀의 옛 상관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명은 현재 국가정보원 어딘가에 존재하는 문서 속에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강정순 본인이었다. 그녀는 1970년대 초 특수전 교육을 받았다. 여성이 특수부대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은밀한 시절이었다. 체력과 사격, 격투는 물론이고 신문기술, 위장 잠입, 독성물질 다루기까지 대한민국이 북쪽과 가장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시대, 강정수는 국가가 드러낼 수 없는 어두운 손 중 하나였다. 북파 공작원으로 3차례 임무를 수행했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제대 후 그녀는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으므로 훈장도 연금도 감사 인사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강정수는 그 말을 지켰다. 조용히 살았다. 50년 가까이. 다만 조용히 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달랐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녀의 집 옆 골목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소희.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아이인 줄 알았다. 봉선아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면 쪼르르 따라 들어와 군것질을 하고 갔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맑은 아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팔뚝에서 상처를 받다. 뜨거운 물건으로 지진 듯한 작고 동그란 자국이 여러 개. 강정수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 속에서 봤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두려움마저 잃어버린 눈. 그것은 강정순이 오래전 신문실에서 목격했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인간이 극한까지 몰렸을 때 가지게 되는 눈. 강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다. 경찰도 왔다 갔다. 아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훈육 차원이었다고 했고 담당자들은 서류를 만들고 살해 기록을 남겼다. 아이는 일시 보호소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반년 후 소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정순이 병원 복도에서 소희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의 손가락 하나는 이미 부러진 채로 아물어 있었다. 소희는 살아남았다. 아이 아버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법원을 나오며 강정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된다. 지하실 공사는 이듬해 봄에 끝났다. 강정수는 스스로 설계했다. 방음, 환기, 격리. 그녀가 50년 전 배웠던 기술들이
하나씩 쓸모를 찾았다. 인부들에게는 창고 용도라고 했다. 입구는 주방 바닥 아래 숨겨두었고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수는 기다렸다. 소희 아버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동네로 돌아왔다. 보란듯이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한다고 인사를 돌렸다. 강정수는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사흘 후 소희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네에서는 도망갔다고 했다. 빚이 많았다는 말도 돌았다. 경찰이 왔다가 갔고 별다른 단서 없이 수사는 흐지부지 됐다. 그리고 강정순의 지하실에서는 그날부터 석 달 동안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후로 7년이 흘렀다. 봉선아 할머니 강정순이 자신의 지하실에 들인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아동 학대범 하나, 노인 상대 기획사기범 둘, 전세 사기로 수십 명을 길거리에 내몬 집주인 하나, 그리고 아직 그 지하실에 있는 최근 입주자 하나. 강정수는 이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필요 이상의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직면하게 하는 것.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게 하는 것.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피해자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매일 듣게 하는 것. 강정수는 그것을 참교육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늘 지하실에는 최 사장이 있었다. 최 사장이 지하실 바닥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무렵 강정수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최 사장은 이제 한 달이 됐다. 초반에는 소리를 지르고 협박도 했다. 당신 감옥 가는 거 알아? 내가 나가면 두고 봐. 같은 말들. 강정수는 그때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올라왔다. 시간이 가장 훌륭한 교육자였다. 사흘 전부터 최 사장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강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자신이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진심과 공포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기술이었다. 아직은 공포에서 나온 말이었다. 진심에 닿으려면 더 시간이 필요했다. 찌개 뚜껑을 열고 간을 봤다. 조금 싱거웠다. 소금을 더 넣었다. 오늘은 최 사장에게도 이 찌개를 가져다 줄 참이었다. 굶기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사람은 배가 불러야 생각을 제대로 한다. 그것도 오래전 배운 것이었다. 창문 너머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붉고 흰 꽃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렸다. 강정수는 찌개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앞치마를 벗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주방 바닥에 손잡이를 잡기 전 그녀는 잠깐 멈췄다. 언제나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법이 포기한 곳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손잡이를 당겼다.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이 드러났다. 형광등 빛이 아래에서 희미하게 올라왔다. 강정수는 찌개 그릇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동네에서 봉선아 할머니의 이상한 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슈퍼마켓 주인 박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오 여사였다. 오정래, 66살. 이 동네에서 가장 귀가 얇고 가장 입이 빠른 사람. 동네 소문은 대부분 오 여사의 입을 거쳐 확산되었는데 정작 오 여사 본인은 자신이 소문을 퍼뜨린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가 그녀의 지론이었다. 오 여사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경로당 화장실 앞에서였다.
봉선아 할머니가 경로당 마당에 피어 있는 화단 잡초를 뽑다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멀리서 봐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봉선아 할머니의 표정이 달랐다. 평소에 온화하게 굽어있던 어깨가 펴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았다. 뭔가 이상한데. 오 여사는 그날 저녁 박영자 슈퍼에 들러 라면을 사면서 슬쩍 꺼냈다. 봉선아 할머니 말이야. 오늘 경로당에서 전화 받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달라? 박영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 같더라고. 눈이 확 변하면서 나는 처음에 집에 무슨 일 났나 싶었어. 박영자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그 할머니 밤에도 불 켜져 있을 때 있어. 내가 화장실 가다 봤는데 지면에 붙은 창에서 빛이 새더라고. 지하실? 이 동네 집들이 지하실 있는 경우가 있잖아. 창고 용도로. 오 여사가 입술을 오므렸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한밤중에 지하실에서 뭘 하겠어. 글쎄, 뭘 하겠어. 둘은 잠시 서로 바라보다가 동시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났다. 동네에서 두 번째로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은 뜻밖에도 집배원 청년이었다. 이름은 김태성, 28. 이 구역 담당 집배원으로 일한 지 2년째였다. 태성은 봉선아 할머니 댁에 가끔 택배를 가져다 줬다. 무거운 것도 있어서 직접 대문 안까지 들여다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택배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다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쪽을 잠깐 봤다. 주방 바닥 한쪽에 철제 손잡이 같은 게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요즘 집들의 수납 공간 많이 만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택배를 들고 나오다가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주방 문을 굳게 닫는 것을 봤다. 다른 방문은 다 열려 있는데 주방 문만 닫았다. 태성이 혹시 뭔가 불편하신 건 아닌지 물었더니 봉선아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된장 담그고 있어서 냄새가 강하거든.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태성은 그날 밤 생각했다. 그 집 주방에서 된장 냄새는 맡지 못했다는 것을. 봉선아 할머니가 이 모든 눈길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50년간 훈련된 감각은 녹슬지 않았다. 자신의 주변 반경 안에서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방향으로 시선이 움직이는지 그녀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를 읽고 있었다. 오 여사가 자신을 유심히 본다는 것도 알았다. 태성이 주방 쪽을 잠깐 봤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강정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 그녀가 만들어 온 것은 단순히 친절한 이웃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신뢰의 층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된다. 봉선아 할머니가 수상하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한동안 설마 그 착한 할머니가라는 생각에 막혀 뒤집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최 사장의 교육기간은 본래 석 달 예정이었는데 최근 몇 가지 변수가 생겼다. 최 사장의 아들이 찾아왔다. 부동산 앞에 와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주위 상가에 물어보고 다녔다. 경찰에도 공식 실종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았다. 더 복잡해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강정수는 지하실 계단 앞에 서서 잠깐 생각을 정리했다. 최 사장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오래 봐왔다.
최 사장의 눈이 이제 공포에서 수치심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공포는 상황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수치심은 평생 남는다. 평생 남는 것을 심는 것. 그것이 강정순이 생각하는 진짜 처벌이었다. 그 무렵 뜻밖의 인물이 봉선아 할머니 앞에 나타났다. 김봉남 최 사장에게 2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중 한 명. 봉남은 봉선아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강정순이 대문을 열었을 때 봉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강정순은 봉남을 보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요? 최 사장이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하는데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한테 와야 할 것 같아서요. 강정순의 눈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들어와요. 봉남이 주방 식탁에 앉았다. 강정순이 보리차를 따라줬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봉남이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알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강정순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뭘 알고 있는데요?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한밤중에 저는 몇 번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신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강정순이 봉남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요? 봉남이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최 사장이 가져간 돈이요. 그 돈은 제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서 제 노후를 걱정해서 남긴 돈이에요. 저는 그 돈을 잃고 나서 죽고 싶었어요. 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봉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놨다. 그리고 법은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강정수는 손을 거두고 조용히 일어섰다. 봉남 씨, 네. 지금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네. 모두 잊어버려요. 봉남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와요. 그때 내가 뭔가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봉남이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봉선아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봉남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눈빛은 인자하지 않았다. 단단하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그날 밤 강정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최 사장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한 달 전 처음 이 공간에 끌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강정순이 의자를 가져다 최 사장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아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최 사장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강정순이 파일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놨다. 이 안에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들 명단이 있어요. 이름, 금액,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명단을 읽을 거예요. 소리내서 한 사람씩. 그게 무슨, 당신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 못하겠죠. 당신한테는 그냥 숫자였을 테니까. 강정순이 파일을 열고 첫 번째 이름을 가리켰다. 읽어요. 최 사장이 굳은 얼굴로 입술을 뗐다. 김봉남, 62살, 2천만 원. 다음, 이순자, 70살, 500만 원. 계속. 최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10번째 이름쯤에서 목이 잠겼다. 23번째 이름에서 멈췄다. 다음은 못 읽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 이름 옆에 적힌 게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전 재산 400만 원. 침묵이 흘렀다. 읽어요. 최 사장은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강정수는 그것을 지켜봤다.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읽힐 것이었다. 최 사장이 지하실에 들어간 지 6주가 지났을 무렵 강정순의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다. 태성, 그 집배원 청년이었다. 태성은 봉선아 할머니 댁 택배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무언가가 배달됐는데 대부분 온라인 마트 식재료나 생활용품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태성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 주문 물품 중에 의료용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소독제, 붕대, 영양수액팩, 감기약, 진통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쓰기에 양이 좀 많았다. 의료용품이 2세트씩 오는 경우도 있었다. 태성은 이것을 넘기려 했다.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발달한 탓이라고 스스로 달랬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를 가져다 주다가 할머니가 대문을 여는 과정에서 팔소매가 거쳐 올라갔고 태성은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팔뚝에 있는 것을 봤다. 상처 자국이었다. 오래전에 생긴 흉터가 아니었다. 비교적 최근에 긁히거나 문질린 것 같은 붉은 자국이 팔뚝 안쪽에 있었다. 봉선아 할머니는 태성의 시선을 눈치채고 조용히 소매를 내렸다. 고마워요, 태성 씨.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태성이 결국 택한 것은 제3의 방법이었다. 그는 경로당으로 갔다. 경로당에서 오 여사를 찾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봉선아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신지요? 오 여사가 태성을 올려다봤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최근에 의료용품 택배가 많이 오셔서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료용품? 네. 소독제나 붕대 같은 거요. 오 여사는 태성을 보다가 조용히 경로당 밖으로 나왔다. 태성도 따라 나왔다. 둘은 경로당 마당에서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여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눈치챈 것들을 태성에게 말했다. 전화를 받을 때 달라지는 표정, 한밤중에 켜지는 지하실 불빛. 태성이 주방 바닥의 철제 손잡이와 된장 냄새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나눴다. 태성이 먼저 말했다. 저,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오 여사가 골목 멀리 봉선아 할머니 집 쪽을 바라봤다. 그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오 여사가 말을 이었다. 최 사장 있잖아. 그 사기꾼. 나도 그 사람한테 700만 원 날렸어. 태성이 오 여사를 바라봤다. 그게요? 응.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하니까 민사 문제라고 하더라.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오 여사가 태성을 돌아봤다. 태성 씨, 나는 그 할머니 신고 못하겠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 내가 나쁜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태성은 오 여사를 보다가 하늘을 봤다가 다시 봉선아 할머니 집 쪽을 봤다. 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날 저녁 강정수는 지하실에서 올라오다 계단 중간에 멈췄다.
무릎이 아팠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육체적 한계였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이른 셋의 몸에는 슬슬 티가 났다. 손잡이를 꼭 쥐고 천천히 올라와 주방 의자에 앉았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한 달 전이었으면 이 정도 통증은 못 느꼈을 것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강정수는 냉정하게 자신을 진단했다. 주의할 점 하나. 속도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최 사장의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는 하지만 마무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강정순 자신도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설계한 결말은 처음부터 동일했다. 그들을 풀어준다. 단 조건이 있었다. 풀려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남긴다. 그리고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을 신고할 경우 그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된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이번 최 사장의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아들이 찾아다니고 있었다. 집배원 청년이 낌새를 챘을지 모른다. 오 여사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무엇보다 최 사장 본인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다. 이전 대상자들은 결국 강정순의 압박 앞에 무너지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공포와 고립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최 사장은 달랐다. 어제 피해자 명단을 읽다가 처음으로 울었지만 오늘은 다시 입을 닫고 있었다. 수치심과 자존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사람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강정수는 창밖을 봤다. 봉선아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정선생. 강정순이 전화를 받았다.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낡은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 무슨 일이야? 태성이라고 이 동네 집배원 청년이 경로당 가서 오 여사한테 뭔가 물어봤다더라. 봉선아 집 얘기를 꺼냈다고. 강정순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누가 그러던가. 경로당 사람들이 나한테 다 얘기하잖아. 내가 여기 총무인데. 정 선생은 경로당 회원 중 유일하게 강정순의 실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군 출신으로 오래전 강정순과 다른 루트지만 비슷한 경로를 걸어온 82의 노인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한 것 같아? 눈치만 챈 것 같더라. 확신은 없는 거지. 근데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강정순이 잠시 생각했다. 정 선생. 응. 태성이 신고할 것 같아? 전화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다. 글쎄, 청년이 착한 것 같던데. 착한 사람이 더 판단하기 어렵거든. 나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착한 사람은 옳은 게 뭔지를 고민하다가 못 움직이거든. 강정순이 짧게 웃었다. 그래, 정순아. 오랜만에 이름을 불리자 강정순이 조용히 대답했다. 응, 이제 마무리할 때 됐지 않아? 몸도 그렇고. 강정순은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봤다. 일주일만. 일주일. 그 안에 끝낸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정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봉선아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최 사장이 강정순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당신은 왜 이 짓을 합니까? 그것은 협박이나 저항이 아니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목소리였다. 강정순이 의자에 앉아 최 사장을 바라봤다. 이미 알지 않아요? 들은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정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7살. 최 사장이 눈을 들었다. 아버지한테 담뱃불로 지짐을 당한 아이. 신고했어요. 기관이 왔다 갔어요. 경찰도 왔다 갔어요. 그리고 아이는 다시 그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은 형식을 갖추는 것에는 능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에는 느려요. 아니, 느린 게 아니라 아예 못 볼 때도 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동안 가해자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더 정교하게 도망갈 준비를 해요. 강정순이 최 사장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최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강정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법이 느릴 때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최 사장이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한동안 지하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최 사장이 낮게 말했다. 서약서 쓰겠습니다. 강정순이 최 사장을 바라봤다. 오늘은 아니에요. 왜요? 오늘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요. 진심이 아직 덜 익었어요. 최 사장이 눈을 뜨고 할머니를 봤다. 어떻게 압니까? 사람을 오래 봤어요. 강정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일 또 읽어요. 명단. 발소리가 계단 위로 사라졌다. 최 사장은 혼자 남아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태성은 사흘을 고민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배달을 하다가도 봉선아 할머니 집이 있는 골목을 지나칠 때면 오토바이 속도가 저절로 줄어들었다. 저녁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적인 의무의 문제였다.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사람이 감금되어 있다면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태성은 최 사장이 사기친 피해자 중에 자신의 외할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500만 원을 날렸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때 태성은 당장 뛰어가고 싶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어머니에게 말했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이미 했어. 민사 문제래. 변호사 비용이 더 든대. 그 말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태성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혼자 편의점 커피 한 잔을 들고 봉선아 할머니 집 골목 어귀에 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태성은 한참을 서 있다가 걸어 들어갔다. 할머니가 빗자루를 멈추고 태성을 봤다. 태성 씨,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태성이 할머니 앞에 서서 말했다. 할머니, 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강정순이 빗자루를 벽에 기대고 태성을 바라봤다. 물어봐요. 혹시 지하실에 누가 있어요? 강정순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주방 바닥에 손잡이를 봤어요. 택배 드리러 왔을 때. 그리고 의료용품이 2세트씩 오고 있고요. 그리고 태성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팔뚝에 상처봤어요. 최근에 생긴 것 같은. 강정순이 잠시 태성을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대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태성이 마당으로 들어갔다. 강정순은 태성을 주방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강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태성 씨 외할머니가 최 사장한테 돈 날린 거 알아요. 태성이 굳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 오래 살면 다 알게 돼요. 강정순이 봉선아 꽃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성 씨,
법이 안 해준 걸 누가 하면 그게 옳아요. 그러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불법인 건 알아요.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강정순이 태성을 봤다. 이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성할 것 같아요? 태성이 손에 쥔 커피 캔을 내려놨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요. 강정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만든 서약서에 서명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거예요. 법적으로 민사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데 스스로 돌려주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는 사라지지만 수치심은 안 사라져요.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어요. 처음으로 태성이 마당 바닥을 내려다봤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응,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려고요. 강정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 외할머니가 그 돈 잃고 나서 밥을 못 드셨어요. 한 달을 그냥 드시기 싫다고. 저는 그게 더 억울해요. 태성이 일어나 마당을 나서다가 대문 앞에서 돌아봤다. 대신 할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몸도요. 강정순이 평상에 앉은 채로 태성을 바라봤다. 알았어요. 태성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강정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젊었을 때였다면 이런 대화 이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따뜻했다. 같은 날 오후 오 여사가 봉선아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다. 오 여사가 들고 온 것은 부침개 한 접시였다. 할머니, 나 그냥 심심해서 왔어. 부침개 해왔어. 강정순이 대문을 열고 오 여사를 들였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부침개를 먹었다. 고추 부침개였다. 강정수는 2점을 먹었고 오 여사는 너댓 점을 먹었다. 오 여사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오늘 뭔가 따지러 온 게 아니야. 알아요. 그냥 할머니 혼자인 것 같아서. 강정순이 오 여사를 봤다. 오 여사가 말을 이었다. 나는 모르는 게 좋겠어. 뭔가를 알면 내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 그 선택이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있을게. 강정순이 부침개를 한 입 더 먹었다. 고마워요. 대신 오 여사가 접시를 내밀었다.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해. 혼자 있으면 안 먹거든. 나도 그래. 강정순이 부침개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그 이후 한참을 아무 말도 않고 부침개만 먹었다. 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봉선화꽃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강정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최 사장은 달라져 있었다. 벽에 기대지 않고 바닥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등이 굽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세가 좀 펴져 있었는데 그것이 반항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강정수는 바로 알았다. 어떤 결심을 한 사람의 자세였다. 최 사장이 강정순을 보자마자 말했다. 서약서 씁시다. 강정순이 의자를 가져다 앉으며 말했다. 어젯밤 뭔가 생각했어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순이 조용히 기다렸다. 아들놈이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알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들한테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최 사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아이는 저를 믿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근데 내가 한 짓을 알면 그 아이는 목이 막혔다. 그 아이가 알기 전에 제가 먼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정수는 오래 최 사장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공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50년간 사람을 봐온 눈이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닿았다. 강정순이 조용히 파일을 꺼냈다. 서약서였다. 읽어봐요. 최 사장이 천천히 서약서를 읽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개별 배상,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을 어길 경우 본 서약 및 관련 녹취록 일체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조항. 최 사장이 서약서를 무릎 위에 내려놨다. 배상 기한은요? 석 달. 금액이 큰데요. 당신이 숨겨놓은 돈 있잖아요. 최 사장이 굳었다. 강정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여기 안 모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사장이 눈을 내리깔았다. 알겠습니다. 최 사장이 펜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다. 강정순이 서약서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내일 나가요.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 자다가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골목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 있어요. 최 사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정순이 계단 쪽으로 걷다가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다. 최 사장. 네. 당신 아들 좋은 사람 되면 해요.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정순이 계단을 올라갔다. 지하실 문이 닫혔다. 최 사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최 사장이 새벽에 조용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강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어깨가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렸다. 한 달 전 그 사람이 부동산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강정수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흥이 없었다. 승리감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일이 끝났다는 감각. 차를 한 잔 끓였다. 보리차였다. 식탁에 앉아 혼자 마셨다. 이른 아침 골목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찾아왔다. 봉선아 할머니 집 대문 앞에 형사 2명이 섰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는 50대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형사였다. 강정순 씨 맞으시죠? 강정순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맞아요.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강정순은 형사들의 눈을 차례로 봤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강정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종류의 방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들어오세요. 강정순이 대문을 활짝 열었다. 형사들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강정순은 형사들을 거실로 안내하지 않고 마당 평상으로 데려갔다. 실내보다 바깥이 유리했다. 공간 장악의 기본이었다. 앉으세요. 형사들이 평상에 앉았다. 강정수는 마당 의자를 가져다 맞은편에 앉았다. 나이든 형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최근에 이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골목에서 부동산을 하던 최 씨요. 혹시 아시나요? 알죠. 골목 입구에 있었잖아요. 최 씨가 최근에 이 할머니 댁을 찾아온 적 있나요? 강정순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 번쯤 온 것 같은데요. 동네 사람이니까 가끔 지나가다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젊은 여성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최근에 이상한 점이나 눈에 띄는 것 없으셨나요? 글쎄요. 부동산이 문을 닫더니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디 갔나 보다 했어요. 형사들이 메모를 하는 동안 강정수는 조용히 마당을 둘러봤다. 봉선아가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나이 든 형사가 말했다. 혹시 실내를 한번 봐도 될까요? 강정순이 형사를 바라봤다. 영장이 있나요? 형사가 잠깐 멈췄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못 봐요. 강정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적대감이 없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하는 투였다. 물론 이해합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형사들이 일어서면서 젊은 여성 형사가 명함을 내밀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할머니. 강정순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수고해요, 젊은 사람. 형사들이 대문을 나섰다. 강정수는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두 형사가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정수는 대문을 닫았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젊은 여성 형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 아래 계급이 있었다. 그것보다 더 아래 소속 부서가 있었다. 광역수사대. 강정순의 눈이 잠깐 멈췄다. 광역수사대가 이 작은 동네 단순 실종건에 오지는 않는다. 뭔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려는 게 있거나. 강정수는 그날 오후 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역수사대가 왔어.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단순 실종건인데? 그래서 이상하지. 정 선생이 낮게 말했다.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아. 강정순이 창밖을 바라봤다. 최 사장이 나갔으니까 최 사장 본인이 신고했을 수도 있어. 서약서를 썼는데 사람 마음은 변하거든. 강정순이 잠깐 생각했다. 아니야. 최 사장은 아니야. 왜? 그 사람 눈이 달라졌어. 내가 사람을 틀리게 본 적이 있나? 정 선생이 짧게 웃었다. 평생 없었지. 그럼 다른 사람이야. 강정순이 명함을 손에 들고 말했다. 이 형사 이름이 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광역수사대 여자 형사? 이름이 박서진이야. 전화 너머에서 정 선생이 받아 적는 소리가 났다. 알아볼게. 그날 밤 강정수는 지하실 청소를 했다. 최 사장이 머물렀던 자리, 구석에 간이 침대, 빈 식기들, 형광등 아래의 흔적들. 하나씩 치우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것은 처음이었다. 7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몸이 힘들어도 위험이 가까워도 멈출 이유보다 계속할 이유가 더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태성이 왔던 그 아침이 자꾸 생각났다. 그 청년이 조심하세요라고 한 말이. 오 여사가 부침개를 들고 와서 아무 말 않고 옆에 앉아있던 그 오후가. 혼자 해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낯설었다. 형광등 아래 앉아 강정수는 오랫동안 지하실을 바라봤다. 시멘트 냄새, 형광등 소리, 낮은 천장. 이 공간이 자신의 일생에서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다. 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어두웠다. 복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냉정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강정수는 한참 만에 답을 찾았다. 포기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포기당했을 때 한 명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소희가 포기당했을 때 강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민사 문제라는 말에 길을 잃었을 때 강정수는 다른 길을 만들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죽을 때까지 답이 나오지 않을 질문이었다. 강정수는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 지하실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강정수는 결심했다. 당분간은 쉰다. 그뿐이었다.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이 동네 골목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진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였다. 최 사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갔다. 순서대로였다. 김봉남, 이순자, 오 여사,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 최 사장은 각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봉투를 내밀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봉투만 내밀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는 사람도 있었다. 금액은 원금 그대로였다. 이자나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 금액 그대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최 사장이 갑자기 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더라. 어디 갔다 왔대?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왔다더라.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오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다고 옆집 사람이 나중에 말했다. 김봉남은 봉투를 받자마자 봉선아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강정순이 대문을 열자 봉남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할머니. 강정순이 봉남을 봤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정순이 대답하지 않았다. 봉남이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다. 할머니가 한 거잖아요. 강정순이 대문에 기대서 말했다. 증거 없어요. 할머니. 증거 없다고요. 봉남이 잠깐 눈물을 훔쳤다. 그러다 봉투를 자기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저 이거 다 받고 나서요. 응? 이 돈 절반은 저처럼 사기당한 다른데 피해자들 돕는데 쓸 거예요. 강정순이 봉남을 바라봤다. 봉남이 말을 이었다. 혼자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죠. 강정순의 입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잘 생각했어요. 봉남이 꾸벅 인사를 하고 골목을 내려갔다. 강정순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광역수사대 박서진 형사가 혼자 왔다. 차도 없이 그냥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왔다. 사복 차림이었다. 수첩도 없었다. 강정순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다가 박서진을 봤다. 박서진이 대문 앞에 서서 말했다. 공식 방문이 아닙니다. 들어와요. 박서진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았다. 박서진이 먼저 말했다.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생각이 없어요. 강정순이 박서진을 바라봤다. 박서진이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가 5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집을 잃었어요. 당시 제가 형사였는데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법의 한계가 어디인지 저도 알아요. 직업상 강정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은 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도 대략 짐작해요.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박서진이 강정순을 똑바로 봤다. 할머니. 응.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강정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모르겠어요.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리는 게 맞는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서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해봐요. 저는 형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 오늘 온 적 없어요. 강정순이 박서진을 바라봤다. 박서진이 대문을 향해 걷다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 강정순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대문이 닫혔다. 강정순은 평상에 혼자 앉아 한동안 마당을 보았다. 봉선아는 이제 거의 다 졌다.
꽃잎 몇 장만이 담장 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년 봄이면 또 피겠지. 강정수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꽃잎들이 빗자루에 쓸려 한쪽으로 모였다. 어디선가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봉선아 할머니. 대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정순이 빗자루를 멈추고 대문을 열었다. 이웃집 손녀로 보이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눈이 컸다. 웃음이 맑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강정순이 아이를 내려다봤다. 소희가 생각났다. 그리고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강정순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들어와요. 아이가 강정순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둘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강정순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다. 아이가 사탕을 받으며 해맑게 웃었다. 봉선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 평상 위에 내려앉았다. 강정수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붉은 꽃잎이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꽃잎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서울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최 사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피해자 배상 내역서가 열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이름 앞에 이체 확인 도장을 찍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이체 완료가 떴다. 최 사장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의자를 뒤로 기댔다. 천장을 봤다. 지하실 천장이 생각났다. 형광등 하나, 콘크리트 벽. 매일 이름을 읽었다. 23명의 이름, 23명의 삶. 그 이름들이 아직도 눈에 보였다. 아마 평생 보일 것 같았다. 최 사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그 말이 울렸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골목길 끝. 강정순의 집 마당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담장 위에 봉선화 꽃잎이 마지막 한 장 바람에 날려 골목으로 사라졌다. 내년에는 또 핀다. 봉선화는 해마다 진다. 그리고 해마다 다시 핀다. 강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